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공유할 창작 이야기. 남편이 세 번째로 시댁 식구들만 데리고 여행 갔을 때 시댁 식구 6명은 집에 돌아와 망연자실했다. 관리사무소, 빌라는 이미 팔렸고 집주인은 출국했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인 갈비찜을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리던 참이었다.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화면을 힐끗 보니 박준영이었다. 내 남편. 지금쯤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다. 여보, 나는 손을 닦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우야, 할 말이 있는데. 준영의 목소리는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아무렇지 않았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제주도로 일주일 놀러 가기로 했어. 비행기랑 숙소는 다 예약했고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또 이런 식이다. 벌써 세 번째. 온 가족이? 내 목소리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들렸다. 응,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준호랑 걔 여자친구, 그리고 이모랑 이모딸까지 딱 6명이야. 준영의 목소리는 경쾌했. 이번에 예약한 펜션이 방이 3개뿐이라 사람이 더는 못 자. 그러니까 당신은 가지마. 나는 심호흡을 했다. 시선은 정성껏 차린 2인분의 갈비찜과 3가지 반찬이 놓인 식탁을 스쳤다. 모두 준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이제 이 음식들은 내 기대처럼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지. 그래? 그럼 재밌게 놀다 와. 내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역시 당신이 제일 속이 깊어. 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리고 나 없는 동안 마당에 있는 화초에 물 주는 거 잊지 마. 내 다육이들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마치 내 눈 속에서 점점 꺼져가는 불빛처럼. 세 번째였다. 결혼 3년, 매년 있는 가족 여행에 나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첫 해에는 내가 유산한 지 얼마 안 돼 장거리 이동이 힘들 거라 했고, 둘째 해에는 내일이 너무 바빠 휴가 내기 어려울 거라 했다. 올해는 아예 변명조차 제대로 만들기가 귀찮았던 모양이다. 나는 기계적으로 식탁을 치웠다. 한 입도 되지 않은 음식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갑자기 손목이 떨리며 접시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 나는 바닥의 파편들을 쳐다보았다. 문득 그것들이 나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은 건드리기만 해도 산산조각 나는 이 결혼 생활처럼. 휴대폰이 또 울렸다. 시댁 가족 카톡방이었다. 눌러보니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올해 가족여행은 제주도로 정해졌다. 수요일 출발이니 다들 선크림 꼭 챙기렴. 제주도 지금 엄청 덥대. 뒤이어 환호하는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눈이 따끔거렸다. 그들의 정의 속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외부인, 공짜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작년에 그들이 다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준영은 동생 준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중앙에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 박태진 씨는 근엄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고, 이모네 사촌 동생과 준호의 당시 여자친구까지 7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푸른 바다와 흔들리는 야자수였다. 그날 나는 집에서 혼자 고열에 시달렸다. 준영에게 전화하니 그는 약 먹고 한숨 자. 우리 지금 스쿠버 다이빙 중이라 신호가 안 좋아. 끊을게라고 말했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바닥에 도자기 파편을 하나씩 주었다. 손가락 끝이 베어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이번엔 절친지수의 영상통화였다. 나는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은 뒤 전화를 받았다. 연우야, 내가 오늘 로펌에서 얼마나 진상인 고객을 만났는지 알아?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너 무슨 일 있어?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양파 썰다가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거짓말 마. 내가 너 10년 넘게 본 게 헛거인 줄 알아?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준영이 또 무슨 짓 했지? 지수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내 위장은 산산조각 났다. 두서없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거의 속삭임이 되었다. 그냥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바보? 내가 보기엔 박준영네 식구들이야말로 웃기는 사람들이네. 지수가 냉소했다. 연우야, 정신 차려. 걔네는 애초에 널 가족으로 생각 안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3년 전 그 화려했던 결혼식에서 준영이 한쪽 무릎을 꿇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연우야,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너 결혼 전에 재산 문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한 달 전 준영이 갑자기 혼전 재산에 대해 명확히 하자고 했다. 그들 집안의 전통이라면서. 당시 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집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결국 서류에 서명했다. 당신 명의로 된 그 판교 빌라 소유권은 확실해. 응, 우리 아빠가 혼수로 해주신 거야. 결혼 전에 내 단독 명의로 등기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지수는 말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니야.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해보라고 라고만 말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걔네 가족 다 여행 간다며.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낼래?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 나는 지수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창가에 서서 준영이 정성껏 가꾸던 마당의 잔디를 바라보았다. 이 빌라는 우리가 결혼할 때 산 것이었다.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수년간 일해서 모은 돈이었다. 시댁은 아주 적은 돈만 보탰으면서 등기부등본에 준영의 이름을 꼭 올려야 한다고 고집했다. 남자의 체면 때문이라는 이유로 밤은 깊어졌다. 나는 기계적으로 씻고 침대에 누웠다. 준영은 오늘도 야근이라며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최근 반년 동안 야근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계속해야 할까? 3년 동안 나는 좋은 아내, 효도하는 며느리, 사려 깊은 남편의 아내가 되려 노력했다. 심지어 시동생의 무례함까지 참아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가족 카톡방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남편의 잦아지는 외박, 그리고 매년 배제되는 가족여행.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준영이 보낸 카톡이었다. 여보, 자, 다음 주에 나 없어도 매일 문단속 잘하고. 아, 그리고 엄마가 제주도 특산품 사와서 선물하신대. 내일 포장 상자 좀 사서 준비해둬.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됐다. 정말로 됐. 서연우, 언제까지 자기 기만을 할 셈이야. 나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시간 돼?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어. 창밖에는 차가운 달이 높이 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어떤 것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침실로 쏟아졌다. 눈을 뜨니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박준영은 어젯밤에도 역시 돌아오지 않았. 이달 들어 벌써 7번째 야근이었다. 몸을 일으켜 옷장을 열었다. 손가락이 옷들 사이를 헤매다 단정한 원피스에서 멈췄다. 준영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이런 치마를 입어야 현모양처 같다고 했다. 오늘은 보란듯이 깔끔한 슬랙스를 골랐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들여다보았다. 29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눈가의 잔주름과 칙칙한 피부톤이
지난 3년간의 억압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파운데이션을 들어 어젯밤 울었던 흔적을 조심스럽게 가렸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지수의 상징적인 단발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다. 손에는 커피 2잔과 빵 봉투가 들려 있었다. 버터와 빵의 고소한 향기가 풍겼다. 네가 아침 안 먹었을 줄 알았지. 그녀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음식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아메리카노, 샷 추가, 시럽 빼고, 그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크루아상. 커피향에 코끝이 찡해졌다. 이 도시에서 내 취향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카페 사장님 말고는 지수뿐이었다. 박준영은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 작년 시댁 모임에서는 탕수육을 내 앞에 놓아주기까지 했으니. 말해봐, 무슨 법률 상담인데? 지수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커피를 저으며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만약에,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수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녀는 재빨리 여러 문서를 열었다. 우선 너희 2사람 명의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해. 아까 내 명의로 된 빌라가 있다고 했지? 응. 우리 아빠가 혼수로 해주신 건데 계약금도 다 내주셨어. 내 단독 명의로 등기했는데 결혼 후에 박준영이 체면이 안 선다고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계속 졸라서. 이름을 올렸다고? 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언제?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그때 맨날 자기 회사 동료들 아내 명의 집에는 다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자기만 없어서 회사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하소연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허락했지.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이건 좀 복잡하네. 하지만 혼전 재산이고 계약금과 가치 상승분은 여전히 내 몫이야.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냈어? 대부분 내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했어. 한 8천만 원 정도? 시댁에서는 2천만 원쯤 보탰고 증거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테리어 계약서랑 대금 이체 기록 다 가지고 있어. 아주 좋아. 지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해. 박준영 수입은 정확히 알아?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우리는 결혼 후 계속 각자 돈을 관리하는 더치페이 방식이었다. 그는 대략적인 액수만 알려줬고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 매달 나한테 생활비로 150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지출은 각자 해결했지. 지수의 눈썹이 하늘로 치솟을 뻔했다. 뭐, 너희 결혼 3년 동안 더치페이였다고? 그럼 그 빌라 대출금은? 내가 내고 있어.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박준영은 자기 돈은 투자하려고 모아야 한다고 했고 부모님 연세도 많으셔서 병원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서연우, 지수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너 호구 잡힌 거야. 알아? 이건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내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상 꺼내놓고 보니 나 자신조차도 어이가 없었다. 남들 눈에는 나는 번듯한 박준영 사모님으로 좋은 동네 빌라에 살고 좋은 차를 모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내가 내게 입힐 괜찮은 코트 한 벌 사는 것조차 망설이는 동안 박준영은 자기 엄마에게 수백만 원짜리 옥팔찌를 아무렇지 않게 사주었다는 것을 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해. 지수가 심각하게 말했다. 그의 컴퓨터나 서류에 접근할 기회가 있어? 그 사람 서재는 항상 잠겨 있어. 중요한 고객 자료가 있다고. 나는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 아, 그런데 내가 집 열쇠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없을 때 들어가 볼 수는 있겠네. 조심해. 들키지 않게. 지수가 당부했다. 은행 거래 내역, 투자 기록,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외도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외도.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며 자기기만 해왔던 가능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수가 떠난 후 나는 박준영의 서재문 앞에 섰다. 손에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의 개인 공간에 함부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오늘 나는 그 약속을 깨야 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문을 열자 희미한 남성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재는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높이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나는 먼저 서랍을 확인했다. 윗칸에는 평범한 업무 서류들이 있었고 가운데 칸에는 앨범 몇 권이 놓여 있었다. 무심코 펼쳐보니 전부 박준영과 그의 가족 사진뿐이었다. 우리 둘의 사진은 거의 없었다. 가장 아래 칸 서랍은 잠겨 있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책장 뒤 작은 금고에 시선이 닿았다. 작년에 준영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며 산 것이었다. 나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입력해 보았다. 오류, 그의 생일, 역시 오류. 마지막으로 나는 그의 어머니 생일을 입력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는 등기권리증이 있었다. 펼쳐보니 놀랍게도 내 빌라의 것이었다. 하지만 소유자란에는 박준영, 서연우 공동명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다. 나는 분명히 기억했다. 당시에 그냥 이름을 추가하는 것이었고 지분 공유 방식이었어야 했다. 계속해서 뒤져보니 은행거래 내역서 몇 장이 나왔다. 박준영의 예금 잔액을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가 내게 말했던 2천만 원이 아니라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리고 매달 이수진이라는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내역이 있었다. 금액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했다. 가장 아래에는 고급스러운 벨벳 재질의 보석함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영수증에는 까르띠에 2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구매 날짜는 작년 내 생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생일 선물은 성에 없는 장미꽃다발이 전부였다. 한 밑에는 사진 한 장이 더 있었다. 박준영이 젊은 여자를 껴안고 어느 리조트 수영장가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커플룩을 입고 달콤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기랑 제주도에서 2022, 11, 8. 정확히 작년에 그가 출장을 간다고 했던 그 주였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 많던 야근의 밤들, 그 건성건성하던 대답들, 그 이유를 알 수 없던 지출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해서 하마터면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박준영이었다. 여보, 나 오늘 저녁 못 먹어. 회사 회식이야. 나는 이 메시지를 쳐다보다가 문득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주목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의 식탁 앞이었다. 카메라는 그의 맞은편에 놓인 와인잔과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만 찍었다. 배경을 확대해 보니 유리창 반사광에 그와 긴 머리 여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기이하게 평온해졌다. 모든 의심과 자기 부정이 답을 찾았다. 나는 의심이 많았던 것도 예민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속고 있던 바보였을 뿐이다. 나는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지수에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서류들을 원래대로 놓고 금고를 잠그고 서재에서 나왔다. 밤 10시 박준영이 술기운을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표정 없이 그가 비틀거리며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보, 아직 안 잤어? 그가 다가와 키스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피했다. 당신한테서 향수 냄새나. 싫어.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박준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회식이잖아. 어쩔 수 없이 좀 묻었나 보네. 그 거래처 사람들은 향수 뿌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수진 씨도 거래처 사람이야? 박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술이 반쯤 깨는 듯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당신이 매달 그 고객이랑 몇 번씩이나 회식을 해야 하니 참 고생이 많겠다 싶어서. 박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연우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내일 또 어머님들일 제주도 특산품 포장 상자 사러 가야 하잖아. 안 잊었지? 나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거실에 박준영을 혼자 멍하니 남겨둔 채 문을 닫고 문에 기댔다. 밖에서 들려오는 당황한 발소리와 낮춘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 분명 그 이수진이라는 여자에게 연락하는 것이리라. 휴대폰이 밝아졌다. 지수의 메시지였다. 증거 잘 받았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네. 내일 로펌에서 자세히 얘기하자. 이번엔 무조건 내 말 들어. 나는 다라고 답하고 기록을 삭제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과거의 서연우였다면 이런 일로 베개를 눈물로 적셨겠지만 지금의 나는 냉소만 나올 뿐이었다. 박준영이 살금살금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옆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가 일부러 숨소리를 죽이며 자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준영,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들 이번에 제주도 가서 어느 호텔에 묵어? 그의 몸이 확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아, 그냥 평범한 리조트야. 회사 제휴가로. 그래?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번엔 또 롯데호텔 같은 데 가지 말고 거기 스위트룸 엄청 비싸다던데. 박준영이 벌떡 일어났다. 너 나 뒷조사했어? 뒷조사?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표정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당신 작년 11월 8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나 차단하는 거 잊었나 봐? 위치 태그 제주 롯데호텔. 사진 속에 있던 그 까르띠에 목걸이 참 예쁘더라. 박준영의 얼굴이 뒤틀렸다. 서연우, 너 감히 내 SNS를 훔쳐봐.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에 비하면 내가 SNS 좀 본 게 뭐 대수야? 나는 몸을 일으켜 침대 머리맡에 등을 켰다. 결혼 3년, 생활비는 더치페이. 나는 바보처럼 당신네 식구들 시중 다 들었는데 결과는 당신이 밖에서 여자를 키우는 거였네. 박준영, 넌 정말 나한테 떳떳해? 박준영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는 갑자기 베개를 집어들어 벽에 힘껏 내던졌다. 그만해.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매일 집에 들어오면 마주하는 게 당신 그 우는 상인데 수진이는 당신보다 100배는 다정해. 남자를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안다고. 나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문득 어이가 없었다. 이 남자가 바로 내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려 했던 남자란 말인가. 바람을 피우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쟁이. 그래, 그럼 이혼하자.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이수진 찾아가고 나는 내 조용한 삶 살게. 이혼? 박준영은 무슨 농담을 들은 것처럼 말했다. 꿈도 꾸지 마. 그 빌라에 내 지분 절반이 있어. 이혼하면 넌 뭘로 먹고 살 건데? 내 그 작은 회사 월급으로 대출금이나 갚을 수 있겠어? 그랬구나. 그는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며 문득 웃었다.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박준영은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말이 막혔다. 나는 다시 누워 등을 켠 채 그에게 등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혼란스럽고 분노에 찬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우, 그는 마침내 이를 갈며 말했다.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그 빌라 내가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어. 내 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딱이거든. 그랬구나.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 가족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것을 먹고 내 집에서 살고 마지막에는 내 집까지 빼앗아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다. 박준영은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동이틀 무렵 나는 조용히 일어나 몇 가지 필수품과 중요 서류를 챙겨 몰래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나 결심했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전화기 저편, 지수의 목소리는 투지로 가득 차 있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로펌에서 기다릴게. 전쟁은 시작됐어.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백미러 속에서 내가 3년간 살았던 빌라가 점점 멀어져 갔다. 이번에는 결코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지수의 로펌은 강남의 한유리 외벽 빌딩 28층에 있었다. 나는 회의실에 앉아 지수가 출력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앞에 펼쳐놓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지수가 안경을 고쳤었다. 이 은행 거래 내역에 따르면 박준영은 지난 2년간 이수진이라는 여자에게 총 4,680만 원을 송금했어. 이건 부부 공동 재산의 중대한 탕진에 해당돼. 나는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으로 차가운 숫자들을 무의식적으로 쓸어내렸다. 4,600만 원. 내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에게 넘어갔다.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지수가 서류 하나를 꺼내 보였다. 박준영의 신용기록을 조회해봤는데 3개월 전에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어. 용도는 주택 인테리어였지만 너희 빌라는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없지. 1억 원?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애초에 너한테 말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지수가 냉소했다. 이 돈은 입금된 지 일주일 만에 5차례에 걸쳐 이수진에게 송금됐어. 아마 그 여자 집 사준 걸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니야. 이걸 봐. 그녀는 전자문서 하나를 화면에 띄웠다. 거기에는 박준영과 그의 동생 박준호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수는 이것이 특수한 경로를 통해 얻은 것이라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준호, 형수한테 빌라 담보 대출 받는 거 얘기했어? 준영, 아직 이번 여행 다녀와서 얘기하려고. 요즘 좀 이상해. 이수진 일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준호, 그럼 어떡해? 나랑 여자친구랑 받은 신혼집 다음 주에 계약금 넣어야 하는데. 준영, 뭘 그리 급해. 그 빌라에 내 이름도 올라가 있는데 걔가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 정 안 되면 엄마더러 나서라고 하면 돼. 걔 엄마 말은 제일 잘 듣잖아.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그들은 이미 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 시동생 신혼집을 사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민법상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 대출은 공유자 중 한 명만 동의해도 가능해. 지수가 심각하게 말했다. 만약 걔네가 먼저 행동하면 넌 아주 불리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냥 눈 뜨고 당해야 하는 거야? 당연히 아니지. 지수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해. 빌라 계약금은 내 부모님이 내셨고 인테리어 비용도 대부분 네가 지불했어. 전부 증거가 있잖아. 우리는 박준영이 혼인관계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지수야, 만약에 내가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가 박준영이 위조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 지수의 눈이 번쩍였다. 증거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난 분명히 기억해. 당시에 그냥 이름을 추가하는 거였고 지분 공유 방식이었어. 나는 금고 안에 그 등기권리증을 떠올리며 말했다. 거기 찍힌 도장이랑 서명이 좀 이상해 보였어.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지수가 흥분해서 책상을 쳤다. 만약 등기 서류가 변조된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담보대출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박준영은 범죄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초기 계획을 세웠다. 첫째,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최대한 빨리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로펌을 나설 때 지수는 내게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건 내가 비워둔 작은 오피스텔 열쇠야. 우선 거기서 지내. 빌라에는 돌아가지 마. 박준영 지금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는 고맙다는 뜻으로 그녀를 한번 안아주었다. 빌딩을 나서자 햇빛이 눈을 찔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준영의 전화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서연우, 너 어디 갔어? 박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전화했는데 아직 포장 상자가 안 왔다고 하셔. 내일 바로 써야 한단 말이야. 나는 냉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그의 첫 반응은 고작 자기 엄마가 시킨 일을 왜 아직 안 했냐는 질책이라니. 나 지금 밖에 일 보러 나왔어.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포장 상자는 이미 주문했고 오후에 어머님 댁으로 바로 배송될 거야. 박준영은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래, 그럼 됐고. 그리고 어젯밤 일은, 어젯밤에 무슨 일? 나는 일부러 되물었다. 당신 술 많이 취했잖아. 헛소리만 잔뜩 하던데.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맞아, 내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넌 언제 들어와?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 전화를 끊고 나는 곧장 관할 등기소로 향했다. 등기 권리증 사본과 신분증으로 빌라의 원본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역시나 거기에는 지분 공유, 서연우 70%, 박준영 30%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등기 권리증에는 공동명의라고 되어 있었다. 이는 박준영이 어떤 수단을 써서 서류를 변조했음을 의미했다. 나는 가슴속에 환희를 억누르고 즉시 사진을 찍어 지수에게 보냈다. 엄청난 발견. 그가 공유 방식을 위조했어. 이걸로 끝났네. 지수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다음으로 나는 그 위조된 등기권리증 원본을 손에 넣어야 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박준영은 분명 그것을 더 깊숙이 숨길 것이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에 다시 한번 가기로 결심했다. 오후 4시 나는 박준영이 회사에서 회의 중일 시간을 노려 빌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거실은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내 화장대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엿보니 박준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입으로는 계속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그가 등기권리증을 찾으러 미리 집에 돌아온 것이다. 나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와 일부러 문을 크게 닫았다. 여보, 나왔어. 2층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박준영의 태연한 척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왔어? 나 서재에서 자료 좀 찾고 있었어.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서재 문을 열었다. 박준영은 책상 앞에 서서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이마에 땀방울과 헝클어진 머리가 그의 당황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내가 걱정하는 척 물었다. 회사에 별일 없어서 일찍 왔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우리 집 등기권리증 못 봤어? 회사에서 대출받을 일이 있는데 담보증명이 필요해서. 역시 그랬군. 나는 속으로 냉소하며 겉으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 금고에 계속 있었잖아?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 박준영이 초조하게 말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른 데 뒀을 수도 있잖아. 나는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지난달에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 정보 갱신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복사하러 가져갔었잖아. 아마.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맞다. 우리 엄마 집에 있어. 엄마가 등기권리증 좀 보자고 하셔서
그냥 거기 두고 왔어. 박준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뭐? 그런 중요한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줘?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이야? 내가 되물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는데 내가 우리 엄마 집에 두는 게 무슨 문제야? 박준영은 잠시 말이 막혔다. 이마에 핏대가 섰다. 당장 가져와. 회사 대출 급하다고. 우리 엄마 제주도 여행 가셨잖아. 다음 달에 나 오시는데. 나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많이 급해? 아니면 당신 명의로 된 그 작은 오피스텔로 먼저 담보 대출 받지 그래? 박준영 명의로 된 작은 오피스텔이 실제로 있었다. 혼전 재산으로 계속 월세를 놓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자기 재산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됐어. 내가 다른 방법 알아볼게.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그러다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물었다. 아,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한 말 정말 기억 안 나? 당신 말 많았잖아. 뭐 이수진이 어쩌고, 제주도가 어쩌고, 목걸이가 어쩌고. 나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갑자기 웃었다. 농담이야. 당신 아무 말도 안 하고 골아떨어졌어. 박준영이 안도하는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다. 그가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여보, 내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했어. 이번 가족 여행 다녀와서 우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자. 나는 그의 포옹을 교묘하게 피했다. 얼른 짐이나 싸. 내일 아침 비행기 타야 하잖아. 박준영은 멋쩍게 손을 거두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버는 것이다. 저녁 식사 후 박준영은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서둘러 나갔다. 10중 8구 이수진을 만나 대책을 상의하러 갔을 것이다. 나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서재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책장 가장 윗칸의 형법 책갈피 사이에서 나는 그 위조된 등기권리증을 찾아냈다. 재빨리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막 떠나려 할 때 책상 서랍 안에 봉투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열어보니 놀랍게도 이미 작성된 담보대출 계약서였다. 빌라의 평가액은 무려 12억 원, 대출 금액은 8억 원이었다. 용도란에는 가족 공동 투자라고 쓰여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출 신청인 서명란에 내 이름이 버젓이 서명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필체는 기가 막히게 흉내냈지만 명백히 내가 쓴 것이 아니었다. 박준영이 내 서명까지 위조하다니. 나는 두 손을 떨며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조심스럽게 원상 복구했다. 막 서재를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였다. 연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거만했다. 내일 쓸 포장 상자 확실히 배송된 거 맞니? 난 그 금박 입힌 고급스러운 걸로 해야 한다. 또 잘못 싸우지 말고. 네, 어머님. 다 준비해놨어요.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명령했다. 우리가 여행 가 있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집화초에 물 주는 거 잊지 마. 준영이 개다육이들은 아주 예민하거든. 아, 그리고 냉장고에 내가 담가놓은 장아찌 다음 주면 먹을 수 있을 거야. 꺼내서 햇볕에 좀 말려두렴. 나는 대충 대답하며 시계를 보았다. 이미 밤 10시였다. 박준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중요 서류를 챙겨 빌라를 떠나 지수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예상외로 아버지는 당시에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연우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 엄마는 널 지지한다. 그 빌라는 원래 네게 준 것이니 절대 박씨 집안에 뺏길 수 없어. 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내 바보 같은 딸. 그렇게 속상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일 당장 아빠더러 변호사 알아보라고 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마침내 택시 뒷좌석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결코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단지 너무 강한 척하며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 뿐이다. 지수의 오피스텔은 작지만 아늑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오늘의 발견을 되짚어 보았다. 박준영의 죄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외도, 재산은닉, 문서 위조, 서명 위조,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그를 법정에서 곤경에 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휴대폰이 밝아졌다. 박준영이 보낸 카톡이었다. 여보, 나 급한 일로 며칠 출장 가게 됐어. 바로 제주도로 가서 식구들이랑 합류할게. 빌라 일은 돌아와서 얘기하자. 나는 냉소하며 답장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이수진이 막 게시물을 올렸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용. 사진은 까르띠에 팔찌와 한 남자의 손이었다. 그 손목에 찬 시계는 내가 작년에 박준영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나는 평온하게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하고 휴대폰을 껐다. 내일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번에는 결코 자비란 없을 것이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밝아왔다. 눈을 떴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지수의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지난 3년간 가장 편안한 잠을 잤다. 휴대폰에는 박준영의 부재중 전화 3통과 카톡 메시지 1통이 와 있었다. 왜 전화 안 받아? 나 비행기 탔어. 집 문단속 잘해. 나는 비웃으며 그와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알림 끄기로 설정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일벌레인 지수의 냉장고에는 생수 몇 병과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세수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타서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수가 어젯밤 보내온 상세한 행동 목록의 첫 번째는 모든 개인 자산 안전 확인이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내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다행히 내 월급은 박준영이 모르는 은행 계좌에 계속 모아두고 있었다. 3년간 모은 돈이 거의 4천만 원에 달했다. 우리의 공동 계좌에는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론상으로는 각자 절반씩이었다. 절반씩이라. 나는 냉소했다. 박준영이 그 여자에게 보낸 돈만 해도 4,600만 원이 넘는데 나는 은행에 전화해 계좌 이상을 이유로 공동 계좌를 임시 동결시켰다. 이렇게 하면 박준영은 여행 중에 돈을 빼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빌라 문제였다. 지수의 조언에 따라 나는 최대한 빨리 등기권리증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박준영이 방해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둬야 했다.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연우야, 동창인 장 변호사한테 연락했다. 부동산 분쟁 쪽에서는 아주 유능한 친구야. 그 친구 말이 우리가 최대한 빨리 박준영을 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동시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단다. 아빠, 목이 메었다. 죄송해요. 그때 두 분 말씀 안 들어서.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것을 되찾는 거야. 엄마랑 나 오후에 서울 올라가서 호텔에 있을 테니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하자. 전화를 끊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부모님은 언제나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가치 없는 남자 하나 때문에 3년간 그들을 멀리했다. 준비를 마치고 곧장 등기소로 향했다. 진짜 등기권리증 사본과 신분증으로 분실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직원은 새로운 등기권리증은 7영업일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만약 분실 신고된 등기권리증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유효한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분실 공고가 이미 게시되었으므로 기존 서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부동산 안전이 걱정되신다면 이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누구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즉시 이에 등기 신청서를 작성했다. 사유란에는 공유자의 문서 위조 혐의라고 적었다. 등기소를 나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빌라는 당분간 안전하다. 박준영이 그 가짜 서류를 들고
전국의 은행을 돌아다녀도 단 한 푼도 대출받지 못할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자신을 안심부동산의 이대리라고 소개했다. 서연우님, 의뢰하신 빌라 매매건 11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언제쯤 만나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나는 멍해졌다. 네, 전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전화기 저편도 당황했다. 네? 하지만 어제 박준영 씨라는 분이 등기권리증과 사모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서 부부가 공동으로 빌라 매도를 의뢰했다고. 혈액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박준영, 그가 내가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대리님, 잘 들으세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고 등기권리증은 이미 분실 신고되었습니다. 새 서류가 발급 중이니 만약 불법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변호사 서한을 받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지수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듣고 나서 불같이 화를 냈다. 박준영, 아주 궁지에 몰렸구나. 연우야, 우리 더 서둘러야 해. 이제 어떡해? 내가 물었다. 아마 한 군데만 연락한 게 아닐 거야. 우선 주요 중개업소와 은행의 빌라가 현재 소유권 분쟁 중임을 알려야 해. 둘째, 즉시 박준영을 문서 위조와 서명 위조로 고소해야지. 마지막으로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빌라를 그냥 팔아버리는 건 어때? 빌라를 판다고?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 집에는 내 너무 많은 노력이 담겨 있었다. 설계 도면부터 자재 선택, 인테리어까지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곳에 계속 살면서 매일 그 끔찍한 기억들을 마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팔래,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소유권을 되찾은 후에 현명한 선택이야. 지수가 동의했다. 아, 부모님은 도착하셨어? 장 변호사님이 오후에 우리 만나고 싶어 하셔. 오후 3시 호텔 회의실에서 부모님과 장 변호사님을 만났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이렇게 말라서 어떡해. 장 변호사님은 다부진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가 아주 충분합니다. 박준영 씨의 행위는 이미 공문서 위조죄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냥 빨리 이혼하고 제 재산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이를 형사 문제까지 키우고 싶진 않아요. 3년간의 정이 있기에 아직 한 가닥의 연민이 남아 있었다. 장 변호사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사소송 위주로 진행하죠. 혼인법에 따라 박준영 씨는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 타인과 동거하며 거액의 재물을 증여했으므로 중대한 유책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재산 분할 시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송 전략을 정했다. 우선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을 하여 박준영 명의의 자산을 동결시킨다. 그런 다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빌라 소유권 재분할을 요구하고 동시에 박준영의 부부 공동 재산은닉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박준영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시댁가족 단톡방을 보여주었다. 알림을 꺼두었지만 그들이 올린 사진은 볼 수 있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제주도 용두암에서의 가족 사진이었다. 박준영은 이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가족 사진. 며느리 한 명만 빠졌네. AT 이수진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그랬구나. 박준영의 소위 가족 여행은 처음부터 이수진을 데려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식 아내인 나는 배제되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A 리조트에 있어요. 나는 평온하게 휴대폰을 장 변호사님께 건넸다.
사진의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었다. 장 변호사님은 증거 사진을 찍고 나서 내게 물었다. 서현우 씨, 빌라에서는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바로 가서 짐 정리할 거예요. 나는 결심을 굳혔다. 박준영이 감히 내연녀를 가족 행세시키며 여행을 갔으니 나도 더 이상 그의 체면을 봐줄 필요가 없었다. 빌라로 돌아와 나는 체계적으로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재에 내 전문 서적들, 옷방의 옷과 신발들, 부엌에 내가 정성껏 고른 식기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인 물건들이 이렇게나 많았다. 짐을 싸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렌즈를 통해 보니 낯선 여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박준영 씨 댁 맞나요? 그녀가 정중하게 물었다. 저는 K은행 고객 담당자입니다. 박준영 씨께서 자료를 좀 받아오라고 하셔서요. 은행 사람? 박준영의 움직임이 내 생각보다 더 빨랐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상대방을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무슨 자료요? 박준영 씨께서 아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빌라에 그녀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로 집안을 훑었다. 등기권리증과 사모님 신분증 원본입니다.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박준영이 원격으로 은행 직원을 직접 집으로 보내 자료를 빼돌리려 한 것이다. 죄송하지만 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제게 없어요. 여자 담당자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박준영 씨께서는 그분이 뭐라고 하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돌아가셔서 등기소 최신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빌라는 현재 소유권 분쟁 중이며 어떤 은행이든 담보대출을 승인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문을 닫고 즉시 주요 은행들의 신용대출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 빌라 소유권의 분쟁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 신청은 무효임을 밝혔다. 저녁 무렵 나는 마침내 모든 개인 물품 정리를 마쳤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문 앞에 섰고 직원들이 상자들을 차에 싣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때 집이라 불렀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마음속에는 한 점의 미련도 없었다. 잠깐 문득 뭔가 떠올랐다. 침실로 돌아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진주 귀걸이 한 쌍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께서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3년간 아까워서 한 번도 착용하지 못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문을 잠그고 나는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며 내가 이사했음을 알렸다. 빌라에 관한 모든 업무는 반드시 내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리소장님은 내가 이사 오는 것을 지켜본 분이었다. 그는 말을 머뭇거렸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곧 그냥 서현우 씨가 될 거예요. 내가 미소 지으며 정정했다. 소장님,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묵고 계신 호텔로 차를 몰았다. 기분은 전에 없이 가벼웠다. 가는 길에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 승인됐어. 박준영 모든 은행 계좌 동결됐다. 동시에 일간지에 등기권리증 분실 공고도 냈어. 법적으로 효력 발생. 나는 고마워라고 답하고 국제전화를 한 통 걸었다. 전화기 저편은 런던 유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엠마였다. 지금은 모 다국적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연우, 오랜만이야. 엠마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엠마, 네가 지난번에 말했던 싱가포르 지사 그 자리 아직 비어 있어? 나는 앞을 똑바로 보며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 일주일 후 나는 장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이혼 소장을 넘겨보고 있었다. 소장에는 박준영의 각종 과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다. 타인과의 동거, 문서 위조, 부부 공동재산 은닉 등 모든 항목에는 확고한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법원에서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서류는 특급 우편으로 박준영 씨가 있는 제주도 호텔로 송달될 겁니다.
장 변호사님은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이건 재산 보전 결정문입니다. 박준영 씨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장을 넘겼다. 박준영의 반응은 내 생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는 법원 통지를 받은 당일 바로 서울로 돌아오려 했지만 신용카드가 동결되어 비행기 표조차 사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동생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다. 지금쯤 서울에 도착했을 겁니다. 장 변호사님이 주의를 주었다. 잠시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박준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깜빡였다. 그가 차단당한 후 바꾼 몇 번째인지 모를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서연우, 너 미쳤어? 박준영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터져 나왔다. 네가 감히 날 고소해? 감히 내 계좌를 동결시켜? 박준영 씨,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언행에 주의하세요. 제 변호사님께서 녹음 중입니다. 전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내 목소리를 낮추었다. 연우야,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무슨 일이든 잘 이야기하면 되잖아. 나는 냉소했다. 당신이 등기권리증 위조하고 대출 계약서에 내 서명 위조할 때는 왜 나랑 이야기할 생각 안 했어? 당신이 내연녀 데리고 가족 행세하며 여행 갈 때는 왜 나랑 이야기할 생각 안 했냐고. 그건 다 오해야. 박준영이 다급하게 변명했다. 이수지는 그냥 먼 친척 동생이고 가족 사진은 장난이었어. 등기권리증은 아마 등기소에서 실수한 걸 거야. 우리 가서 바로 잡으면 돼. 박준영. 나는 그의 허무맹랑한 말을 끊었다.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자 장 변호사님이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 대처했습니다. 이제 그는 궁지에 몰려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30분도 채 안 되어 지수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다. 박준영이 부모님 데리고 빌라로 갔어.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바꾸겠다고 난리치는 중이야. 나와 장 변호사님은 즉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이 집주인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당신네 관리사무소 그 여자한테 돈 받았어? 관리소장님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사모님, 아니 서연우님께서 이미 정식으로 분실 신고를 하셨고 새 등기권리증이 발급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그분이 빌라를 처분할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헛소리. 시아버지 박태진 씨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 빌라에 내 아들 지분이 절반이나 있는데 서연우가 뭔데 내 아들을 집에 못 들어가게 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제주도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가족사진 참 잘 나왔던데요. 세 사람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표정이 가관이었다. 박준영의 얼굴은 돼지간 색깔로 변했고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우, 시어머니가 내 옷깃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내 아들한테 이래? 장 변호사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나를 막아섰다. 김미숙 여사님,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타인을 폭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저희는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잿빛 얼굴로 손을 거두었다. 아주 대단해졌네.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시댁에 대들어? 서연우, 박준영이 어머니를 밀치고 이를 갈며 말했다.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혼.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되찾는 것. 꿈도 꾸지 마. 박준영이 소리쳤다. 그 빌라에 내 이름 있어. 너 혼자서는 절대 못 가져가. 그래?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건 등기소 원본 기록이야. 빌라가 지분 공유 방식이고 내 지분이 70%, 당신이 30%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지.
당신이 위조한 서류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이건 이미 범죄에 해당해. 박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헛소리하지 마. 그뿐만이 아니야. 나는 계속 압박했다. 당신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담보대출을 신청했고 내 연녀에게 4,600만 원을 송금했어. 이 모든 것은 이혼 시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해. 법에 따르면 당신은 빌라를 한 푼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듣다 못해 소리쳤다. 헛소리, 내 아들이 너를 몇 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감히 적반하장이야? 저를 먹여 살렸다고요? 나는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어머님, 지난 3년간 저희는 생활비를 각자 부담했고 빌라 대출금, 관리비, 공과금 모두 제가 냈어요. 아드님은 매달 150만 원 생활비를 줬을 뿐인데 그 돈으로는 자기 밥값도 안 돼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이 막혔다. 시아버지 박태진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훑어보았다. 연우야, 한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준영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도 잘못한 점이 있어. 남자란 게 가끔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작은 실수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문서 위조가 작은 실수고 재산 은닉이 작은 실수고 내 연녀 데리고 아내 행세시키며 여행 가는 게 작은 실수인가요? 박준영이 갑자기 내 손에 든 서류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장 변호사님에게 막혔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서연우, 날 자극하지 마. 나 아는 사람 많아. 내가 널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사자 협박이군요. 장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준영 씨, 이 녹음 내용은 당신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박준영은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었다. 연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수진이랑 확실히 정리할게. 앞으로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연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역겨움만 느껴졌다. 한때 나는 바로 이 가련한 모습에 속아 마음이 약해져 그의 배신과 기만을 몇 번이고 용서했었다. 늦었어, 박준영.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난 네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이제 난 이 결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야. 꿈도 꾸지 마. 박준영이 갑자기 악을 썼다. 너랑 같이 죽을 거야. 이혼 소송 3년, 5년 끌어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그건 당신 마음대로 안 될걸요. 장 변호사님이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이것은 서연우 씨가 수집한 당신과 이수진 씨의 동거 증거입니다. 송금 기록, 친밀한 사진, 대화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 절차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당신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준영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시아버지에게 붙들렸다. 노부부는 마침내 자신들의 귀한 아들이 단단히 임자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사흘 주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협의 이혼에 동의하면 빌라는 내가 갖고 나머지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한다. 만약 소송을 고집한다면 법정에서 보지. 하지만 모든 법적 결과를 감수할 준비는 해야 할 거야. 관리사무소를 나오자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햇살이 얼굴에 비쳐 따스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엠마가 보낸 메일이었다. 첨부 파일은 싱가포르 지사 시니어 매니저의 오퍼레터였다. 연봉은 지금의 3배였다. 결정했습니까? 장 변호사님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일이 마무리되면 싱가포르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장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박준영 씨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저급한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나는 멀리 보이는 빌라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한때 나의 집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차가운 건물일 뿐이다.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사흘 후
박준영은 역시 약속대로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먼저 시댁 친척들이 번갈아 전화하며 화해를 종용했고 그 다음엔 SNS에 내가 돈만 밝히고 바람나서 이혼하려 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내 회사까지 찾아와 인사팀에 내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고발했다. 다행히 나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인사팀장이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바로 사직서와 싱가포르 회사에 오퍼 레터를 제출했다. 동시에 지수는 몇몇 지역 유명 인플루언서 계정을 통해 진실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하도록 도왔다. 박준영의 외도와 문서 위조 증거 일부도 첨부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박준영의 SNS 계정은 분노한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마비되었고 이수진의 직장까지 신상이 털렸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더 대박인 건 어떤 열정적인 네티즌이 이수진이 동시에 남자 3명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파헤쳤어. 박준영은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됐지. 지수가 통쾌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박준영의 파렴치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동생 박준호를 데리고 내가 짐을 정리하던 빌라에 강제로 침입했다. 같이 죽겠다며 위협했다. 서연우, 박준영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널 망가뜨릴 거야. 박준호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형수님, 순순히 소송 취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내일 형이랑 형수가 화해하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쫙 퍼질 테니까. 나는 즉시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다. 화해하는 척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심지어 강간까지 저지를 속셈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박준영, 이게 범죄라는 거 알아? 범죄? 박준영이 비웃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범죄가 있어. 똑똑히 들어. 오늘 밤이 지나면 넌 소송을 취하하든 안 하든 무조건 취하하게 될 거야. 그가 덮치려는 순간 나는 주머니 속에 비상벨을 눌렀다.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렸고 동시에 옆집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남자 동료 2명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박준영 형제를 제압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나는 바닥에 쓰러진 박준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번엔 불법 침입에 강간 미수까지. 한동안 감방에서 지내기에 충분할걸. 박준영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박준호는 울며 애원했다. 형수님, 다 형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멀리서부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이 막장 드라마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 박준영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내가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기회를 주었다. 경찰이 박준영에게 수갑을 채울 때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내게 물었다. 서연우, 넌 날 사랑한 적 있긴 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랑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경멸만 남아. 경찰차가 멀어져 가고 비도 그쳤다. 나는 빌라 문 앞에 서서 너무나 많은 기억을 담고 있는 이곳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내일이면 나는 이 집을 정식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다음 주에는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그리고 한 달 후면 싱가포르로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가 보낸 카톡이었다. 연우야,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삼선만두 빚어놨어. 밥 먹으러 와.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응, 금방 갈게. 밤하늘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나는 그것이 나를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혼 소송 첫 재판 전날 나는 제주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박준영이 제주도 여행 중에 위조된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현지 대부업체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제 대부업체가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고소한 것이다. 서연우님, 피해자 중 한 분으로서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정중했다. 전화를 끊고 즉시 장 변호사님께 연락했다. 그는 상황을 듣고 나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박준영 씨,
스스로 무덤을 팠군요. 공문서 위조죄, 액수가 특히 커서 최소 3년형부터 시작입니다. 그가 감옥에 가나요? 내가 물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확신에 차말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이혼 소송에도 지극히 유리합니다. 판사님은 박준영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산 분할은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될 겁니다.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런 식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기자들로 붐볐다. 내 사연이 인터넷에 알려진 후 이 이혼 소송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심지어 서연우를 구하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일어났다. 박준영은 부모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뒤늦게 나타났다. 불과 2주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원망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재판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준영의 변호사는 그 송금 내역이 정상적인 교제 관계였고 이수진은 먼 친척 동생일 뿐이라고 변론하려 했지만 판사가 그들의 친밀한 사진과 노골적인 대화 기록을 확인할 때 변호사 자신도 말을 잇지 못했다. 등기권리증 위조와 담보계약서 서명 위조에 대해서는 박준영 측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판사가 박준영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자 그의 대답은 법정 전체를 경악하게 했다. 제 동생이 결혼해야 하는데 그 여자가 돈을 안 내려고 해서 제가 그냥 집에 좀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하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겁니까? 판사가 엄하게 물었다. 이런 행위의 법적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박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통곡하다가 법원 경위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휴정 시간, 박준영이 갑자기 나를 막아섰다. 연우야, 우리 3년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내가 빌라는 너한테 돌려줄게. 그 송금한 돈도 필요 없어. 늦었어, 박준영. 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난 네게 기회를 줬어. 네가 스스로 가장 추악한 방식을 선택한 거야. 날 죽일 셈이야? 그가 붉어진 눈으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감옥에 가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몸을 돌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최종 판결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혼을 허가한다. 빌라는 내 소유로 한다. 박준영이 이수진에게 송금한 4,600만 원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준영 명의 예금의 70%는 내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박준영은 나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박준영은 잿빛 얼굴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그대로 기절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고 플래시 속에서 박씨일가 3명의 처참한 모습은 영원히 기록되었다.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장 변호사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변호사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빌라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팔 거예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미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음 주에 싱가포르로 가서 새 일을 시작할 겁니다. 장 변호사님이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 박준영 씨의 형사사건은 끝까지 책임을 물으실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전 더 이상 그와 어떤 얽힘도 갖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가 죄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다면 합의서는 써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의 심판은 그대로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후속 조치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나와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싱가포르에서의 새 출발,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랍니다. 임시로 빌린 오피스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년의 결혼 생활에서 결국 내가 가져가는 것은 캐리어 2개 분량의 짐뿐이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친구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였다. 나는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답하고 휴대폰을 껐다. 이 귀한 고요함을 즐기고 싶었다. 저녁, 지수가 샴페인을 들고 축하하러 왔다. 완승이네. 박준영, 이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어. 통쾌하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탄산 거품이 혀끝에서 달콤하게 터졌다. 지수가 문득 진지하게 말했다. 솔직히, 연우야, 지난 3년간 내가 가장 걱정한 게 너였어. 네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알아. 나는 술잔을 꽉 쥐었다. 나도 가끔 생각해. 왜 그때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그렇게 많은 단서들이 있었는데 왜 애써 외면했을까? 사랑 때문이지, 바보야. 지수가 한숨 쉬었다.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마침내 깨어났으니까. 다음 날 아침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빌라가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높은 가격이었다. 매수자는 싱글맘으로 빌라의 학군과 인테리어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 서연우님, 매수자께서 최대한 빨리 등기 이전을 원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제 없어요. 나는 흔쾌히 답했다. 내일 바로 서류 처리하러 갈게요. 전화를 끊자 갑자기 모든 짐을 벗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찬 집이 마침내 과거가 되려 하고 있었다. 등기 이전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나자 우아한 중년 여성인 매수자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우 씨, 뉴스 봤어요. 정말 용감하시더군요. 이 집은 제 손에서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이 집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동산 거래소를 나오며 마지막으로 빌라에 한 번 더 가보기로 결심했다. 새 주인은 내일 입주할 것이고 지금 그곳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익숙한 문을 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내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거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금빛 흔적을 남겼다. 나는 천천히 모든 방을 둘러보았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거실에서는 박준영이 내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식탁을 엎은 적이 있었다. 서재에서는 그가 밤새 야근하며 실제로는 이수진과 영상통화를 했다. 침실에서는 그가 술에 취해 부부관계를 강요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다. 부엌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었다. 발코니에서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밤새 수다를 떨었다. 정원에서는 내가 직접 심은 장미가 해마다 활짝 피었다. 안녕, 나는 나지막이 말했.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빌라 단지를 떠날 때 문 앞에서 박준영의 동생 박준호를 만났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나를 보자 흠칫 놀라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형수, 아니 서연우 씨,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형이 잡혀가고 여자친구네 집에서 파혼하자고 하고 엄마는 고혈압으로 입원하셨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이 아직도 내게 돈을 요구할 뻔뻔함이 남아있다니. 박준호 씨,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 형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게 바로 당신 신혼집 사주려고 한 거라는 건 알아요?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어요. 당신네 집안은 정말 한결같네. 나는 냉소했다. 당신 형이 감옥 가고 엄마가 입원하고 당신 결혼이 깨진 거. 그건 다 인과응보야. 충고하는데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요.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박준호가 등 뒤에서 분노에 차소리쳤다. 서연우, 이독하고 무정한 여자. 우리 형이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걸 아내로 맞다니.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한번 흔들어 주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마지막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회사의 인사팀에서 입사 안내서와 임대주택 추천 목록을 보내왔다. 엠마도 친절하게 생활필수품 목록을 정리해서 보내주었다. 새로운 삶이 밝고 희망차게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밤에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다. 아버지는 옆에서 이것저것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두 분은 기어코 나를 싱가포르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사양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싱가포르 치안이 얼마나 좋은데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넌 우리한테 영원한 아기야.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다. 이번에 그렇게 멀리 가는데 꼭 몸조심해야 한다. 그럴게요. 나는 부드럽게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요즘 교통이 얼마나 편리해요. 언제든지 저 보러 오실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내가 거의 10년간 살았던 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 저편에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이 펼쳐지고 있을까. 내 이야기는 그저 그중 평범한 하나일 뿐이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지수였다. 연우야, 방금 법원에서 연락 왔어. 박준영, 죄를 인정했대. 검찰에서 3년형을 구형할 예정이래.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널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 안 만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랑 그는 이미 할 말이 없어. 그럴 줄 알았어. 지수가 웃었다. 비행기표는 예약했고 내가 공항에 데려다 줄까?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야. 마중은 괜찮아. 나 이별하는 장면 제일 싫어하잖아. 그럼 잘 다녀와.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메었다. 연락 자주 하고 새 남자 생겼다고 옛 친구 잊으면 안 돼? 그럴 리가. 넌 내 최고의 친구인데. 내 코끝이 찡해졌다. 내가 자리 잡으면 싱가포르로 초대할게. 밤이 깊었다. 마지막 짐을 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이 시간이면 나는 3만 피트 상공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눈을 감자 지난 3년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통, 배신, 몸부림, 그리고 깨달음, 모든 것이 결국 성장의 힘이 되었다. 어디선가 본 글귀가 떠올랐다. 어떤 길은 혼자 걸어야 하고 어떤 눈물은 혼자 흘려야 하며 어떤 고통은 혼자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고 나면 더 나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일 태양은 평소처럼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참고 희생만 하던 서연우가 아닐 것이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 입국장은 인파로 붐볐다. 나는 짐수레를 밀고 나오자마자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엠마를 한눈에 발견했다. 3년 만에 만난 그녀는 깔끔한 단발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영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였다. 연우, 그녀가 달려와 나를 뜨겁게 안아주었다. Welcome to your new life. 엠마는 내가 회사 근처 아파트에 자리 잡는 것을 도와주고 맛있는 바쿠테, 베이에이키 QTH도 사주었다.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이혼 소송에 대해 물었다. 나는 간략하게 설명했다. Bloody hell, 엠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That bastard deserves to rot in jail. 그 자식 감옥에서 썩어 마땅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가게 둬야지. 이제 난 앞만 보고 싶어. 새로운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흥미로웠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시니어 매니저로서 나는 새 나라의 브랜드 프로모션을 책임졌다. 바쁜 업무는 내가 과거의 그늘에 잠겨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매일이 충실하고 의미 있게 지나갔다. 한 달 후 장 변호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박준영은 공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법원은 이혼 판결을 강제 집행했고 박준영 명의의 예금은 내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수진도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이메일에는 지역신문 사회면 스크랩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제목은 아내 명의 빌라 위조에 사기 대출, 분노한 아내 이혼 소송이었고
사진에는 박준영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평온하게 이메일을 닫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주말, 나는 회사가 주최한 마리나베이 유람선 행사에 참여했다. 밤의 싱가포르 강변은 불빛으로 찬란했고 동료들은 잔을 부딪히며 즐거워했다. 마케팅 총괄이사인 잭슨이 샴페인을 들고 내 곁으로 왔다. 연우, 듣자 하니 한국에서의 임원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왔다던데 용기가 대단하군요.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는 내가 이곳에 온 것이 경력 발전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과거로부터 도망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리 없었다. 석 달이 지나자 나는 싱가포르의 생활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다. 일도 궤도에 올랐고 새로운 친구도 몇 명 사귀었다. 가끔 인스타그램에 싱가포르의 맛집과 풍경 사진을 올리면 지수가 항상 첫 번째로 좋아요를 누르고 질투나서 못생겨짐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 나는 분기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고 발신지는 대한민국이었다. 여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서연우, 맞니? 한없이 쇠약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준영이 엄마다.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김미숙, 그녀가 어떻게 내 새 번호를 알았을까? 무슨 일이시죠? 나는 목소리를 차갑게 했다. 연우야. 그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엄마가 잘못했다. 예전엔 다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준영이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걔가 감옥에서 벌써 2번이나 아팠어. 의사 말이 이대로 가다가는. 김미숙 여사님,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첫째,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둘째, 박준영이 감옥에 간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하룻밤 부부도 100년의 정이라는데 준영이가 너랑 3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 네가 눈뜨고 걔가 감옥에서 죽는 걸 보겠다는 거야? 그가 정말 위독하다면 교도소에 의료시설이 있겠죠.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당신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경고장을 보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장 변호사님께 연락했다. 그 역시 박준영의 어머니가 내 번호를 알아낸 것에 놀라며 출처를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일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한 차례 파문을 일으킨 후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다 2주 후 나는 링크드인에서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서연우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는 XX그룹 헤드헌터 리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다국적 경험이 있는 마케팅 총괄 이사를 찾고 있는데 혹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XX그룹은 국내 업계의 거물이었다. 마케팅 총괄 이사는 내가 꿈에 그리던 자리였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간다니 나는 아직 그 상처로 가득한 곳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정중하게 답장했다. 현재 업무에 만족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직 계획은 없습니다. 헤드헌터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기회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봉 2억 원의 스톡 옵션, CEO 직속 보고입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2억 원. 지금 내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삭제하지 않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내가 싱가포르에 온 지 반년이 되었다. 그동안 내 팀은 2개의 큰 고객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CEO는 연말 회의에서 나를 콕 집어 칭찬했다. 엠마는 내가 본 해외 파견 직원 중 가장 적응이 빠른 사람이라며 심지어 영주권 신청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그 일자리 제안은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었다. 그것은